안녕하세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나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당한 적이요. 그 사람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일 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도 그랬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사랑이라고 여겼던 감정이 원망으로 뒤바뀌었죠. 그래도 지금은 단언컨대 저는 완전히 미련 없이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지금은 30대 후반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대형 식당을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길 바라셨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뻔히 아는데 두고 보기만 할 수는 없었죠.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휙 던지고 식당으로 뛰어가서 손님들 테이블에 물통을 놓고 밑반찬이 떨어지면 잽싸게 채워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꼬맹이가 일을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곤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런 일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나무라셨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아빠는 옆에서 너털웃음을 지으면서도 식당 물려받는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엄마 아빠가 금이야 오기야 갖고 온 식당을 그렇게 쉽게 물려받을 생각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대차게 대답하곤 했고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못 말린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어릴 때 하면 떠오르는 행복한 추억이죠.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가며 성장하는 동안 식당은 점점 더 번창했어요. 부모님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상당한 재산이 모일 수 있었고, 저도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지냈어요.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은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었는데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연하의 후배를 보고 첫사랑에 빠졌거든요. 남자친구는 워낙 낙천적이고 친절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첫눈에 저를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모두의 애정어린 시선을 받는 만큼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어서 고백은커녕 혼자 마음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후배의 눈에 들어갈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랑이 그런다고 쉽게 포기가 될 리 없겠죠. 저는 그 시절에 거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짝사랑에 빠져들었어요. 누나, 괜찮으시다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동아리 분들과 대부분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누나랑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불편하신 건가요? 저는 누나랑 친해지고 싶은데요. 아, 저를 알고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저의 존재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워낙 인기가 많고 친한 사람도 많으니까. 당연히 알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누나는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웃고만 있어도 존재감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누나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마음이 조금 더 없어 보이셔서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냥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 사이 이상으로 누나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후배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고 저돌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후배에게 갖고 있던 호감이 일방적인 마음이 아니라 알고 보니 쌍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저를 바라보는 진중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과제에 허덕이는 기간에도 매일 학교 가는 길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와 연애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서 고백도 적지 않게 받았는데 밀당 같은 거 없이 오로지 저에게 직진하는 사람이라서 안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휴학했던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각자 다른 직장을 구하고 서로 곁에 붙어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초조해졌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남자친구가 또 얼마나 대시를 받을지 걱정되었고 남들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혼으로 쟁취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지더라고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우리 둘만 서로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극심히 반대하셨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어리다는 점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한 배경과 직장 경험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 부모님께는 도저히 선뜻 허락되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도 저는 첫사랑에 푹 빠져 있었고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지면서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땐 정말로 우리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 같은 무모한 자신감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바보 같았지만 그만큼 젊음의 패기가 있었고 간절했던 거예요. 넌 정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니? 부모 말도 이젠 안 들리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정말 걱정스럽다. 너희 둘 다 사회 경험은 아직 전무하고 그냥 학교만 졸업했을 뿐인데 벌써 결혼이라니. 너희 사랑의 방해물처럼 느껴지겠지만 좀만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엄마랑 아빠 의견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엄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랑 매일 봤어요.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저랑 남자친구의 마음은 굳건해요. 엄마랑 아빠가 계속해서 반대하신다면 저희 둘끼리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 시작할 거라면 엄마 아빠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 도움 없이도 잘 살겠다는 얘기겠지? 네가 정말 그렇게 각오가 단단히 돼 있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이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은 있고. 당연히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아빠.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도 되어 있어요. 저희 둘이서 시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 고생을 함께 한다면 전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이런 대화는 끝이 없었는데요.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힐 때마다 가슴속엔 답답함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도 저를 위해 걱정하시는 거란 걸 알기에 매번 울컥하는 감정을 꾹 삼켰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도 포기 아닌 포기를 하셨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저희 결혼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허락이 떨어졌을 때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부모님은 잘 살아야 한다고 꼭 안아주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나서 부모님은 정말 뜻밖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를 위해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시고 초기 결혼 생활 비용까지 지원해 주신 거예요. 솔직히 너무 놀라서 왜 주시는 거냐고 부모님에게 여쭈어봤는데 아무리 반대하는 결혼이라고 해도 자식이 가시밭길 가는 것을 어느 부모가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수도권에서 25평에서 26평대 아파트였는데요. 당연히 신혼 살림 차리기에 큰 집이었지만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긴 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 남편은 이제 막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라서 모은 돈이 없기도 했고 시댁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는 제 손을 붙잡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면서 사과해 오더군요. 저도 제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자고 격려해 줬어요.
저희가 억지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시댁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시면서 면목 없고 미안하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씀하셨죠. 저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무슨 상관이겠냐고 손을 잡아드렸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요즘 세상에 이런 아가씨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도 딸처럼 사랑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극진히 챙겨주셨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도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말리셨어요. 반찬도 제 입맛에 딱 맞춰서 보내주셨고,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꾸리며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께 점수를 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얼마나 반대하셨는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그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시간을 내서 친정 식당으로 가서 서빙을 돕기도 하고 주방 정리를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저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답니다. 제가 건강 상하겠다고 몸에 병 나면 어떡하냐면서 쉬라고 해도 남편은 쉬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면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고 씩 웃어 보였어요. 남편의 그런 진심 어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며 결국 부모님께도 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체면치레로 그러는 거라며 경계하시던 부모님도 남편의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셨고 주변에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도움을 받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하셨죠. 그렇게 남편은 점점 부모님의 신뢰와 애정을 얻으며 가족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요즘 고민이 좀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잖아. 아무것도 없는 사위랑 결혼시키시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은 드물잖아. 그래서 나도 그만큼 보답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사위로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당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회사만 다니는 걸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더 해보고 싶어. 어? 뭔가 더라니? 설마 또 무리하게 뭘 하려는 건 아니지?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잘 생각해. 회사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잖아. 이미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을 인정하고 있고 예뻐해 주시고 있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정말 신중히 고민한 거야.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았거든. 스마트팜을 통해서 물건을 떼다가 온라인 마켓으로 파는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 내가 알아본 바로는 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의 진지한 표정과 결연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온라인 마켓 사업은 예상보다 더 잘 풀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화되면서 월 800만 원까지 놀라운 수익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런 열정과 성과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기쁜 소식을 친정 부모님께도 알렸죠. 부모님은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주셨어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게 대단하다고,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고 인정해 주셨고 제가 왜 이 남자를 선택한 건지 알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잘해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부모님께 저 남자 보는 눈 있지 않냐고 사위 잘 데려온 거 칭찬해달라며 자랑도 하고 으스대고 다녔죠.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 스스로도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점점 더 미묘하지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식당 직원분이 휴가를 가셔서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잠깐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망설임 없이 흔쾌히 도와줬을 텐데 이번엔 반응이 달랐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지금 자기를 데려가려는 거냐고 어이없다는 듯이 반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스럽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으로 애써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의 태도는 계속해서 달라지더라고요. 친정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면 더 이상 도움을 주기는커녕 완전히 고객 입장에서 행동했어요. 예를 들면 주문했는데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묻고 밑반찬에 간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손님 기다리는 거 안 보이시나? 사위는 100년 손님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한번 말씀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여보, 오늘 식당이 조금 바쁘잖아. 안 보여? 물론 우리도 손님이긴 하지만 내 친정에 온 거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어? 기다리는 만큼 우리 엄마랑 아빠도 고마워하시고 다른 손님한테는 안 나가는 서비스도 내주시잖아. 에이, 서비스 때문에 음식 제때 달라는 말도 못하는 거야? 손님 입장에서 서비스는 기본이지 기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혹시 장모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이거 밑반찬이 간이 너무 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어. 당신은 딸이라서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소비자의 피드백은 귀한 거야. 그냥 말도 없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주문한 음식이 아예 늦게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밑반찬은 양념을 덜어서 먹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예의 없이 말한 건 아니었지만 저로선 그 태도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밤낮 없이 치열하게 지내온 노력을 알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닥나서 그랬겠거니 하고 그저 웃으며 넘기기로 했어요. 어쨌거나 남편도 정색하면서 따지고 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집에 오면서 계속 이미 장사가 잘 되고 계신 건 알지만 트렌드를 따라갈 줄도 아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셔야 한다. 아니면 택배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국구로 판매 대상을 확장시켜 보는 게 좋겠다. 아주 그냥 오지랖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없고 이미 식당도 충분히 커서 방문해서 드시는 손님들만으로 괜찮다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남편을 칭찬하면서 노하우를 배워야겠다고 했던 말을 콕 집으면서 야망은 있으면서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남편의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부모님 매출보다는 적으니 겸손부터 몸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해줬어요. 그제야 입을 얌전히 다물고 눈을 굴리더군요. 다행히 그 후로는 쓸데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듯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한날 한시에 화재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의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소방대원들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관에서 가스가 미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고 해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불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번졌다고 들었어요. 부엌에서 시작된 불길이 가구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불이 번지는 동안 연기가 너무 빨리 퍼져서 부모님께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셨던 것 같다고 유독가스 때문에 의식을 잃으셨고 끝내 두 분 모두 집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고 제 숨통도 반은 이미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끔찍하게 지독한 공허함 속에서 저는 솔직히 살고 싶은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제 곁에서 같이 힘들어했어요. 저희는 같이 껴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은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더니 저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지? 이런 큰일을 겪었는데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당신은 어떻겠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가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도 가지 않아. 그런데 있잖아. 물론 견디기 쉽지 않은 슬픔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이제는 슬슬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뭐? 그게 말이 돼?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거 맞긴 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겠냐고. 나는 지금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절망스러워. 얼마나 무섭고 뜨거우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라고. 나도 알아. 당신만큼은 아니더라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떠나신 건 나도 정말 괴로워. 하지만 우리가 계속 슬퍼하기만 하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내가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길 바라셨을 거야. 당신이 소중하니까 결혼도 처음엔 반대하셨던 거잖아. 나는 사위로서 당신이 계속 울기만 하도록 둘 수 없어. 남편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말조차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모든 것이 너무 악몽 같았고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남편이 제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때로는 제 손을 잡아주며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눈물을 그치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말끔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요. 밥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서 굶기 일쑤였는데 슬슬 끼니도 챙기게 되고 불면에서 벗어나 잠도 조금씩 잘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산 사람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며 최대한 제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떠나시고 정리해야 했던 것들을 전부 나서서 도와주었고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제가 이겨내야 할 이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 사고 이후에 제가 일상을 되찾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물건을 떼다 파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는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모르지 않을 텐데 남편은 마치 이 상황을 이제는 새로운 기회처럼 바라보며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험금과 식당 매각 대금이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키우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어요. 부모님의 식당이 꽤 규모가 있었고 보험금도 보험 설계사였던 부모님의 지인의 부탁으로 몇 개 들어두었던 터라 큰 돈이 수중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계산적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직도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니 이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밀어붙일 뿐이었죠. 제가 그 돈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냐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아직 맑은 정신으로 온전하게 돌아온 상황도 아니었고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일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남편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칼같이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환청인가 싶을 정도로 돌림노래처럼 회사를 관두고 사업에 전념해서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설파하더라고요. 저를 타이르면서 우리 더 잘 살 수 있다고 월에 800 벌던 것을 8천까지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회사원이었으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반대하셨던 건데 저를 사모님으로 만들어주는 걸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해서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침묵으로 거부했는데 계속해서 강한 설득을 듣다 보니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과거 투잡을 통해 보여줬던 가능성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억지로 붙들어 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과 식당 매각 대금을 남편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남편은 곧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남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온 날에도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거치지 않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로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꼭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져 버리곤 하잖아요. 남편은 유산을 넘겨받고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누가 그랬냐는 듯이 남편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해버리더라고요. 집에 말없이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는 데만 신경 쓰는 모습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제가 밥을 잘 챙겨 먹었는지, 굶었는지, 바깥 공기는 좀 마셨는지 이런 건 묻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분명 껍데기는 제가 알고 사랑하던 남편이 맞는데 영혼은 누군가랑 바뀐 채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구석이 두렵고 불편했어요. 계속 집에 있는데도 편하지가 않고 남의 집에 얹혀 있는 기분이 들었죠. 직접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건지 물어봤다가 남편이 돌아서 버릴까봐 걱정되었지만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요즘 사업 계획은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뭐라도 구상하고 있는 거지? 확장한다고 했으니까 놀러 다니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큰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여유 부리지 말고 어디에 쓰든 더 신중하고 고민해서 골라야 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사업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얼쩡거리고 물어봐? 바깥 일을 뭘 안다고 이렇게 묻는 건지 참 어이가 없네. 나는 월에 800까지도 수익을 내봤던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어쨌든 그 자금은 우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걸로 하는 거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말해? 우리는 부부이기도 하니까 더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 미팅 다니고 투자자 끌어들이느라 바빠. 당신이 들어봤자 모르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기다리기나 하란 말이야. 그렇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귀한 돈이면 더욱 불릴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불릴 줄 알기나 해. 당신은 그냥 쥐고 집에서 덜덜 떨고만 있었을 텐데 미래지향적인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고맙게 생각해야지. 피곤하게 하지 말고 캐물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질 테니까. 아이고, 그래. 당신 참 똑똑하고 대단하다. 내가 물어보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귀찮아?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가지고 내가 떨고만 있었다니.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정말 고맙네. 내가 물어보는 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지 딴 게 아니잖아. 이렇게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 내가 뭘 믿고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당신은 몰라도 나는 이런 태도에 더 지치는 거 알아?
남편은 제대로 된 답변은 주지도 않았고 말해도 모른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면서 대화를 피했습니다. 게다가 예전과는 다르게 귀가해서도 남편은 휴대폰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았고 집안에 저 말고는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어요.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더는 혼자서 견딜 수 없던 저는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시어머니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쌀쌀맞은 목소리와 차가운 말투로 그동안 며느리한테 싸바싸바 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잘 나가니 망고땡이라고 뭘 어쩔 테냐고 비웃으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처한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챙겨주시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분명히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바로 달려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면서 달래주셨거든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위로해 주시던 모습이 전부 허상이었다는 게 저를 2번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저의 믿음을 배반하는 걸로 모자라서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하니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가 결국 화가 치밀어 올라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냥 가족을 전부 잃었다기보다 배신당하고 내팽개쳐진 기분이 들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뿐이었어요.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확장하겠다고 장담했던 사업은 결국 형체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제 명의를 몰래 사용해 불법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불법 대출업체에서 저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종용하며 원금과 이자가 모두 어마어마하게 연체 중이라고 협박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돈 쓸 일도 없는데 무슨 대출을 받겠어요? 저는 당연히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저의 명의가 맞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기록까지 있다면서 사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온 계약서를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는 것은 맞았지만 그 글씨체는 제가 아닌 남편의 것이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미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빚까지 떠안게 됐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그렇게 감싸고 돌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소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비밀번호는 바꾸지도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몰래 사치를 부리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상간녀까지 만들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미래를 계획하면서 달콤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맞기는 하니? 당신까지 보태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무 힘든 사람인 걸 잘 알면서 아이까지 임신했다고? 나를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이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고. 이렇게 배포가 작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러모로 피곤해지는구나. 아 내가 어려서 그걸 몰랐네. 그깟 돈 몇 푼이라고? 내 유산 다 가져가 놓고도 모자라서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면서 돈 몇 푼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네 명의로 된 건데 나랑 뭔 상관이야. 네가 갚으면 되는 거지 뭘. 그리고 솔직히 너보다 내 여자친구네 집안이 훨씬 돈 많더라. 그동안 그 푼돈 때문에 사서 눈치 봐가면서 식당 가서 그 고생한 게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르겠어. 이왕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거라면 좀 넉넉한 집안이랑 엮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부모 심정 아니겠어? 너희 부모도 그러니까 나를 반대한 거잖아. 아, 어쨌거나 네 이름으로 남은 빚이니까 그거 갚을 생각이나 해. 네가 똑똑했으면 나한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나가서 돈 갚으려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아직도 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저를 내쫓아 버렸어요. 저는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은 데다가 곳곳에 구덩이가 놓인 상황이나 다름없던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짓밟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만히 당하던 시간은 끝이라고 생각해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로 활동 중인 지영이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영이는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더니 남편이 명의도용과 불법 대출, 사문서 위조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지영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지영이는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지영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그 덕분에 지영이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 지금처럼 변호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지영이는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며 이제 본인이 저를 도울 차례라고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군요. 지영이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남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자면서 작전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가져간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고 대출 과정에서 남편과 불법 대출업체가 어떻게 유착했는지 파헤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단서를 찾아낼 때마다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느낌이었죠. 남편에 대한 마음도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불법 대출업체가 상간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와 공모해서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자금을 상간녀 명의로 세탁한 뒤 그 돈을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을 통해 저에게 이자 폭탄을 안겨주고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저에게 이토록 악의적으로 구는 일당이 있고 그 중심에는 남편이 있다는 것에 격분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영이는 오히려 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자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면서 든든하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저희는 우선 남편을 향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를 묻기로 했고 불법 대출 업체와는 대출 계약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또한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기로 결심했죠. 이 모든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멘탈이 부서지는 날도 많았는데 지영이가 함께 해줘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는 몰라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를 악물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지영이는 상간녀의 아버지이자 불법 대출업체 사장과 직접 접촉해서 이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확실히 변호사라서 그런지 태도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잘못한 거 없으니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살짝 귀띔해줬고요. 계약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법적 대응을 강력히 예고하는 지영이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든든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도 큰 소리를 치며 방어하려고 했지만 지영이의 논리와 단호한 태도에 결국 밀리는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상간녀의 아버지는 점차 태도를 바꾸더니 임신한 딸만은 법적 문제에 엮이지 않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수그러들었죠. 그리고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부남과 연애하고 있는지 몰라서 허락했던 거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 임신을 했다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어지는 바람에 눈을 감아줬던 거라고 싹싹 빌었죠. 그리고 법적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훨씬 더 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절절 기더라고요. 상간녀의 아버지는 남편이 저에게서 가져간 뒤에 넘긴 유산의 모든 금액을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지영이는 그냥 추상적인 말뿐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정확한 액수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결국 상간녀의 아버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제게 보상금으로 40억을 제안했죠. 남편이 제게서 빼앗아 갔던 부모님 보험금과 식당 매각대금, 그리고 상간녀 아버지가 보상해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니 모든 손해를 복구하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 된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항상 마음에 짐이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깊은 곳까지 쌓여있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영이와 저는 남편에 대한 소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굳게 결심했죠. 남편은 불륜부터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대출까지 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어요. 결국 이혼은 제 뜻대로 이루어졌고 남편은 법원에서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던 걸로 모자라서 벌금까지 선고받으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과연 이런 놈과 딸이 결혼하는 것을 과연 허락할지 궁금해졌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는데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미련과 감정이 사라지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듯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 여자친구 뱃속에 아기가 있거든. 곧 나오게 될 텐데 아기는 죄가 없다는 걸 잘 알잖아. 그 애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불행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위자료만이라도 돌려줘라. 부탁이야. 그게 왜 나랑 상관 있어? 내가 그 여자 보고 네 애 임신하라고 시킨 거니? 그 여자도 너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다며? 불륜을 저지른 건 니들이잖아. 왜 내가 이해해줘야 하지? 애초에 불륜을 저지를 때부터 위자료 주면 껌값이라고 생각해서 만난 거 아니야?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배포도 없었으면서 그냥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실수였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배반한 게 아니야. 그냥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나 정말 개가천선할 거야. 당신 선택으로 지금 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세상을 조금이나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나랑 여자친구 인생은 그렇다 쳐도 애기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될 건데 당신이 그렇게 나쁘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 그치? 지금 당신의 선택에 따라 한 아이의 인생이 처음부터 망할지 아닐지 여부가 달린 거라고. 뭔 개소리야. 내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 놀아서 애 하나 인생 망치는 거지. 네 애는 너랑 그 여자를 원망하면서 자라야 하는 게 맞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네 집안이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라면서 네 입으로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집 재산이 푼돈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왜 위자료를 돌려달라는 거야? 너 네가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해?
너 그 정도로 멍청하니? 얼마나 우스워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시댁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제 귀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가 시커먼 속을 숨기고 저에게 잘해줬던 거라는 걸 이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전 남편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풀이 죽어서 떠났고 저는 모든 상처를 뒤로 한 채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의 저는 비로소 여유를 되찾아 살고 있습니다. 보상받은 40억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하며 기부도 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대형 식당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커서 도전해보자는 결심이 강해졌어요. 이번에는 저의 힘으로 그리고 저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 각오의 뿌리에는 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하루하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탈탈 털려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상간녀의 아버지에게도 예상했던 대로 철저하게 등이 돌려져서 더 이상 돈이 나올 만한 구멍이 없고 그야말로 쪽박 찼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시댁도 전 남편에게 어떻게든 해보라고 아우성인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상간녀는 자기가 무슨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되었다고 착각에 빠졌는지 대단한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고 정신없이 전 남편과 사랑의 도피를 시도했지만 전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량 같은 모습에 결국 정 떨어져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 들었냐면 그 여자가 지영이에게 연락을 해서 전부인인 제가 이 남자를 도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자기한테서 좀 떼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지영이는 비웃으면서 당신의 아이의 아빠인데 무슨 소리냐고 일가라고 끊어버렸다더군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이제 와서 다시 저에게 떠넘기려 하다니 그 어이없는 소리에 저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 히히덕거리며 만나놓고 뒤늦게 정신 차렸나 보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힘겨워하는 아내를 두고 한눈판 남자가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일 줄 알고 쓰레기를 주워간 건지 우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까지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이 마음이라도 전해달라며 지영이에게 간절하다고 연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후회하며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며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부모님을 잃은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테니 그런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하나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인간 얼굴에 대고 토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영이가 전 남편이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싹을 잘랐다고 말했죠. 다시는 저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난 일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면서요. 지영이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니 당신이 들어갈 틈은 조금도 없다고 했대요. 그게 거짓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전 남편은 탄식하면서 아이처럼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부 들으면서 저는 통쾌한 웃음을 시원하게 터뜨리며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후회 속에서 살고 있는지 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새도록 지영이와 술을 마시면서 저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의 몰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잡것들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잡것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든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이도 저의 의견에 동의해줬고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지영이에게는 제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데요. 물론 말뿐으로 남기는 것은 아니고 지영이에게는 정해진 수임료에 배로 지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영이가 친구 사이인데 무슨 그런 걸 따지냐며 원래 정해진 수임료만 받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지영이는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지영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결국 제 진심을 고집부려서 전했고 지영이도 저를 이기지 못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롯이 저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끝났거든요. 오늘 이 사연을 쓰는 것이 제가 겪었던 지난 날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작업이 될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고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제 지난 날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결국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